먼저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사소통장애 문제를 가진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와 뇌질환이나 뇌손상으로 인한 성인 의사소통장애, 또 노인 청각장애나 치매, 말운동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장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공유하고 또 현장에 계신 재활 담당 임상가와 보호자를 모시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업무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님 대신하여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글로벌위원회 박연숙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시의원 우승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언어치료학회 신혜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능사협회 오수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공동주최를 위해 애써주신 강득구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책 토론회 순서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내외빈 여러분들의 축사가 있은 후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2부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과 노인 의사소통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두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3부에서는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마친 후에는 전문가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 협회장이자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이신 이은경 회장님의 개회사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회장 이은경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 의사소통 기술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도 그에 걸맞는 성숙한 의사소통 능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혹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와 대인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역동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되고 그 결과 이들은 이전과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일반인도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회활동과 대인관계가 축소되고 시력, 청력자 등의 문제가 겹쳐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가 침해받게 되기도 하며 후천적 질환에 의해 의사소통 기능 자체가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소통 증진 또는 언어능력 회복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만 18세 미만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발달재활 바우처 제도가 전부이며 18세 이후 성인 의사소통 장애인과 노인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 및 노년기 삶에서 의사소통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의사소통 생활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생활의 근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이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토론회를 준비하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정춘수 의원님, 강두구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함께 뜻을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권미성 교수님, 이현정 교수님, 김태임 센터장님, 박혜영 학부모님, 이성숙 대표님, 최철희 교수님, 최현주 교수님, 황명기 대표님, 최성희 교수님,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본 정책 토론회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책 토론회에서 확인한 여러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우리 언어재활사들과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앞으로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축사는 글로벌위원회 박연숙 위원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균형발전위원회 글로벌 위원회 위원장 박연숙입니다. 균형발전 글로벌 위원회는 국토와 더불어 국민의 균형발전을 생각합니다. 소외되는 국민 없이 모두가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관심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번 행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신 것이 또 공론화 정황이 되고 그리고 정책으로까지 편성되어서 소외되는 분들 없이 더 많은 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김두관 장관님께서 특별히 지방에 가 계시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대신 제가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먼저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정책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곳에서 여러 국민들을 직접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는 모든 곳에 국가의 손길이 보호받고 국민 전체와 소통할 때 대한민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균형발전위원회 산하 글로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특히 이 중 국가와 국민 간 긴밀한 소통을 목표로 하는 K소통교육특별위원회는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임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의사소통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의 회원들이야말로 모두가 K소통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약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사소통 증진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성인이 되더라도 후천적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나이가 들어 의사소통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그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가 신설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 네, 축사 보내주신 김두관 의원님과 대독해주신 박연수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께서 직접 참석하시고자 하셨으나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영상으로 축사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먼저 오늘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한결같이 헌신하고 계신 이은경 협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함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노화, 또 후천적 장애, 발달 장애 등 여러 원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증진이나 언어능력 회복을 위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만 18세의 복지입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과 노년기의 후천적 의사소통 장애인은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뜻깊은 토론을 개최해 주신 이은경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요. 잘 들리죠? 네. 시골에 저희 엄마가 이제 혼자 사셨는데 시골집에 가면 엄마가 텔레비전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시끄러워요. 이거 텔레비전 줄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줄이시는데
나중에 가면 또 크게 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난청 때문에.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니까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볼륨이 커진 거네요. 그거를 오늘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발달장애인들과 한 1년 정도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연치 않게 국회의원 보좌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 발달장애 아이들을 제가 한 30명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이들과 소통하는 제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리 열심히 친절하게 뭘 한다 하더라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색다른 다른 기술이 있다라는 거, 그 선생님들만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토론회를 와서 축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했어요.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철희 교수님과 얼른 빨리 속성과외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2025년도에 이제 노령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는 2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홀로 사신 어른들이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채. 그러면 언어 능력도 퇴화하고 신체 능력도 퇴화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분들은 사회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을 하는 바우처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는 게 지금 협회의 생각이신 거잖아요. 저는 무척 동의하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 어떤 통신사에서 내 베스트 프렌드야 그러면서 이제 그 AI가 나와서 어르신 날씨도 좋은데 그 산책 나가시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요런 거 정도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치료사협회 우리 이은경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그 언어치료 바우처 제도를 잘 도입을 해서 홀로 계시는 분이나 또는 노인 질환으로 언어가 불편하신 분이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제도가 빨리 잘 정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회장님들은 그 앞에 천병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 뛴다라고 시작한다는 게 큰 의미인 거고 저희는 국회의원들은 뒤에서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올라오면 잘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예산이 올라오면 한 푼도 깎지 않고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세상을 봤어요. 제가 또 다른 세상을 봤고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도 많은 각자의 사연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국은 아름다운 인간 사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의 노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속에 직접 귀한 시간 내주셔서 따뜻한 축사 전해주신 문정복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축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활동과 참여의 제한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발달장애 또한 장애 자체를 넘어서 발달장애로 인한 사회활동과 참여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중재하고 재활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부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은 9%, 그리고 발달장애인 중 18세 이상 성인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초기 성인기에 있는 발달장애 인구의 폭발적 증가 추세와 수명 증가 추이는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장노년층의 인구 역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애 주기 관점에서 서비스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특성을 살펴보면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되어서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중증 장애로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고 의사표현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자기결정 능력이 취약한 특성을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없으면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기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하겠습니다. 성인기에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의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성인이 되면 사회적 관계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더 역동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결과 지역사회 적응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고 유지시키는 의사소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 기술 훈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령기 이후 재활을 중단하게 되면 장애는 심화되고 그동안의 교육 효과는 점차 감소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성인 발달장애인의 욕구 충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영역에서의 미충족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기술 증진 서비스에 대한 욕구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성인에게 사회적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향상뿐 아니라 사회 참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달장애 성인을 지도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사표현의 어려움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표현과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학습권 제한, 고용 문제, 경제 피해 등과 같은 지역사회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성인 발달장애인의 75%가 차별을 경험했는데요. 그 이후로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혹은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동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인 중증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도전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면 종종 행동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활을 통해서 문제 행동 없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파트너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증장애 성인은 때때로
때로 고도로 개별화되고 또 비관습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인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에는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동료, 도우미 같은 의사소통 파트너에 대한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은 의사소통 전문가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 미국 말-언어-청각협회와 중증장애인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요구에 대한 국가공동위원회 NJC를 조직한 바 있습니다. 이 NJC에서는 의사소통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언어재활 서비스 이용자의 자격이 의사소통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즉 언어재활 서비스를 중단하는데 개인의 발달 연령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의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의사소통 능력은 개인 및 사회생활의 근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 및 노년기 삶에서 의사소통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서비스의 대상군은 본 발제의 성인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와 후천적 퇴행성 의사소통 장애인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이용자에게 연령, 역할, 상황 등의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인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일반 노인, 후천적 의사소통 장애인, 퇴행성 의사소통 장애인을 포함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서비스의 지속성과 연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성인기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단절 없이 전문가에 의한 언어 및 의사소통 재활이 가능하고 의사소통 증진을 통한 발달장애 성인의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통해서 가정 및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후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수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데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정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 의사소통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권미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권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노인의 의사소통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정복 의원님께서 이미 간단한 발제를 다 해주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전북도 고령사회가 이미 되었고요. 앞으로 2, 3년 후에는 노령 인구가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전국 시군구 10곳 중에서 4곳은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속화되는 고령화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보건적, 의료 측면에서도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장애인도 역시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이건 등록된 장애인의 수입니다. 보시면 다른 연령대에서 감소하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 장애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장애인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 노인 비율은 61.9%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 노인 장애인의 고립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간병 문제라든가 노인 학대 등등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등록 장애인 현황을 또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물론 제일 많지만 그 안에서 청각 언어 장애인의 수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인 의사소통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크게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기능은 말, 언어 같은 구어적 기능과 함께 다른 비구어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런 의사소통 기능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노화 자체가 불치병이라고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처럼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서서히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갑니다. 의사소통 기능, 언어 기능을 포함한 의사소통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외국 연구를 보면 30대부터 7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7년에 한 번씩 20년 넘게 쭉 추적 연구를 한 것을 보면 언어 능력의 저하는 50대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고 60대에는 더 뚜렷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노화에 따른 언어 기능의 저하가 다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상 노화 과정 다음 단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경도인지 장애인데, 경도인지 장애는 일상생활이나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 큰 문제는 없고 장애라고 할 수는 없는 단계이지만 장애 이전 단계로 본인도 지장을 호소를 하고 객관적인 검사에서도 경미한 장애 기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옆에 표에서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도인지 장애가 발생하는 연령에 따라서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보면 대부분 이 MCI,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나 대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고, 나아가서 그 이전 단계부터 혈액검사라든가 뇌영상검사, 뇌척수액검사 등을 통해서 조기 진단하고 임상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이전 단계부터 그런 바이오마커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대응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음성 바이오마커, 말, 언어 쪽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노인성 질환에 의해서 신경 의사소통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 있고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등
퇴행성 질환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신생물, 종양 같은 그다음에 외상성 질환, 낙상이 또 노인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죠. 그 외에 염증성 질환 등등을 들 수 있고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뇌에 어떠한 영향이 오게 되면 그 국소적인 손상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언어장애, 신경 인지 의사소통 장애를 포함한 신경 말장애, 그리고 아까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각장애도 굉장히 큰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기능이 중대한 삶의 질 측면이라든가 사회 활동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원 현황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의사소통 기능의 저하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 인지보유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똑같은 질환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역량에 따라서 그 역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따라서 질환에 걸리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인지보유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지보유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파킨슨병 등에서는 운동보유력도 향상을 시키는 연구들이 항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전반적인 뇌보유력을 향상시키는 이 고리 연쇄작용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의 조기 진단, 치료도 중요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전 단계인 노화로 인한 의사소통 기능 저하나 경도인지 장애부터 초기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사회 비용 절감이나 국민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등록된 장애인 현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을 다시 보시면 이 붉은색이 물론 지체장애인이고요. 그 다음 초록색 많은 수를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청각언어 장애 등록 장애인 수입니다. 이 중에서 장애 판정을 관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언어 청각장애 단독으로 장애 판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수에 잡히는 인원은 굉장히 심한 사람들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경미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1인 가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우울감, 자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점점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2017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에 따라서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그러한 검사,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이 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신경인지검사 안에서 언어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일부 뇌졸중 등 일부 질환에 의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서 뭐 연 1회라든가 지원을 조금씩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외의 질환이라든가 치료적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도 보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연구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돌봄 서비스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보행이라든가 배변 등등 일상생활을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의사소통 기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원에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원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의 운영 면에서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기관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전문가로서는 현재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장애 환자들을 위해서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언어재활사입니다. 2013년에 국가 자격증 제도가 시행이 되기 시작하였고, 이후로 많은 전문가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언어재활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에 대한 지원인데, 기관 안에서 이러한 언어재활사들이 상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것도 직접적인 치료도 필요하겠고, 아까 A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모바일 기기용 훈련 앱이라든가 다른 비대면 디지털 치료라든가 보안 대체 의사소통의 적용이라든가 그 방법의 다양화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미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한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바우처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임신 출산에 대한 것, 청소년, 그 다음에 발달장애, 기타 등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성인 장애인 혹은 노년층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마침 여기에 들어가 보니 장애인, 노년, 다문화 등등 이 앞으로 추가될 계획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으셔서 그럼 노년에 대한 바우처도 여기에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우처 제도의 확대 시행이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기관을 설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우선적으로는 전체 시행이 어렵다면 지방 단위별로 혹은 대상자 범위에 따라서 단계적인 운영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희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5분 뒤인 11시 13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또 노인 의사소통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부에서는 성인 바우처 제도 신설을 위해 전문가를 모시고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정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성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청년 자립 모임 청년구단 이성숙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 박혜영 어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명륜 재가노인복지센터장 김태임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철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현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일과사랑 황용기 대표님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직접 참석하시려고 노력하셨으나 일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황용기 대표님의 토론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성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전국언어치료학과 협의회 회장 최성희입니다. 앞서 두 분의 귀한 발제자를 모시고 저희가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패널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황용기 대표님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가사랑 대표 황용기입니다. 일가사랑은 장애인들에게 올바른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장애인 직업자시설로 2015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자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및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 훈련, 취업 발전 및 취업 후 적응 유도, 장애인 상담품 판매를 통한 보호고용 등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가사랑 근로장애인의 주요 업무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인 DM 발송이 있습니다. DM 발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봉투에 주소 라벨 부착하기, 또 발송처별로 우편물을 분류 포장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봉투에 주소 라벨 부착하는 작업이 근로장애인들에겐 매우 어려운 업무여서 전 직원이 매달려서 라벨을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연간 훈련으로 모든 근로장애인들이 수행 가능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가공 작업으로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전국체를 조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홈쇼핑 상품을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주 기업도시 내 업체인 플랜레이드 사제품의 일부 공정으로 마샤를 조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자 시설의 근로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근로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90% 이상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자 훈련 시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가사랑 작업장에는 언어장애를 동반한 지적장애 근로인이 있는데 직무를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우수하지만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고 특히나 직업자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사소한 문제를 들어도 화를 불같이 내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일주일 이상 무단교육을 하는 등 직업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자폐장애를 앓고 있는 근로인 중에 한 분은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막무가내로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직업자교사에게 물리적 행동을 가하는 등 도전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배려와 노력에도 들어가기만 하는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직업생활을 중단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생계의 수단으로 경제적인 활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직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아를 실현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직업활동에 참여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증의 장애인들이 직업활동을 통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중에 한 곳이 장애인 직업자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사소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꼭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증의 근로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바우처를 함께 시행한다면 장애인들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은 한층 더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들에게도 좀 더 양질의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일과사랑 황용기 대표님께서 직업 현장에서 겪는 많은 발달 장애인 성인분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업적인 그런 생활들을 잘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성인 바우처가 실시가 된다면 좀 더 이분들의 직업 생활이나 삶의 질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로 청년구단 이성숙 대표님께서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을 위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 전문가들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청년들 자립 모임 청년구단 대표 이성숙입니다. 의사소통 지원의 끝은 없어야 해요 라는 주제로 언어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언어가 느려지니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존력 조사 결과 언어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즉, 관계 형성은 발달 장애인에게 가장 취약한 영역입니다. 누군가와 인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고력, 인지 능력도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니 발달 장애인은 언어와 사고력에서 또래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관계 형성과 사회적 생존력, 지속적인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어가 없다면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언어와 생각을 느낌으로 당연하듯 그럴 것이다 라고 소통해온 곳이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자폐 1급인 중증 아들을 키운 부모로서 아직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문 지식이 없는 내 기준에 흔들리는 감정에 맞춰 느낌으로 결론 내리고 합의 없이 결정 짓는 것이 익숙하게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그간 제가 얼마나 무지했던지 이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마음은 복잡함과 답답함을 떠나 그 상실감과 자존감은 바닥을 칠 것이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받은 불안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문제 행동으로 발생되는 건 당연지사였겠죠. 문제 행동으로 일상생활뿐 아니라 자립이나 사회생활을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20년 전 평생 완치가 안 된다는 말에 모두 원망과 자괴감에 우울증에 빠져 수천 번 극단적인 생각과 상실감에 오랜 시간 방향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과 몸과 손으로 손으로 표현하고 대처하는 아이의 몸부림에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아유, 되게 주책이네. 언어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언어 치료는 평생 교육에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언어 치료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확한 발음과 대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문장력 또한 낮은 수준이기에 언어 치료에 대한 절실함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향상은 있지만 정상인과 같지 않아서 언어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재능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어가 안 되니 예체능과 관련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꾸준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폐 치료 목적으로 도전했던 승마와 수영은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재능을 보여 수상 기록도 갖고 있지만
낙상과 부상, 또 증명으로 포기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또 문제 행동으로 두드리고 소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을 난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실컷 두드리라는 심정으로 시작한 것이 장구, 드럼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콘서트와 밴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능이 아닌 노력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부적 재능이나 소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무한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어울림을 배우고 어울림의 규칙을 알아가고 규칙의 사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오케스트라에 참관하게 되고 우연한 기회는 연주자로 또 역할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주 2회 원정 교육으로 전문적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되면서 단원이 되었고 또 우연한 기회에 아침 위켄 소속으로 밴드 활동을 하며 바지 브랜드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와중에도 제 아들은 나이 어린 동생에게 존대어를 쓰고 상대방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여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보니 임기응변이나 적절한 대화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상대와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는 것이 부족합니다. 부모가 대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제가 언제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기에 저는 성인이 된 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들의 언어 능력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었으며 무한 반복과 훈련만이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성인으로서의 제 아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장애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과 몇 년간 청년구단이라는 동아리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가로서의 모임은 청년구단을 통해 언어치료, 교육, 사회활동뿐 아니라 자립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의사소통이며 엄마는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언어는 전문 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적 부담으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언어 치료에 매진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접근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교육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제적 자립이 안 되는 발달장애 성인은 치료비라는 현실 앞에 부딪혀 언어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평생 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부모, 아이, 성인, 노인, 이들 모두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언어인지 치료야말로 평생 교육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적합한 방법은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우처가 신설되어 의사소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성인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긍정적인 정서와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물론 치료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과 또한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전달이 되었을까요? 생각을 전달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말, 즉 언어라 한다면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 치료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치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국민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함이오니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언어 부사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저의 간절한 소망이 선생님들께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 치면 이긴다는 속설이 있듯이 앞으로 될 때까지 소리내어 전달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수 청년구단 대표님, 발달장애인 부모님의 또 한 분으로서 지금 의사소통의 지원의 끝은 없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를
다 말씀은 하시기는 어려우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 눈물의 그 모든 어려움이나 지금의 현실의 문제점이 다 농축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텔레비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내가 나이가 들면 우리 발달장애인 성인 아들은 누가 돌봐야 되나 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나 가족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에게도 더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도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를 두신 박혜영 어머님께서 사회통합과 언어재활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고 박혜영입니다. 앞서서 다른 부모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모든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일주일만 그런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으신 마음을 아마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담담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언어재활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긴 했지만 일개 부모로서 너무 거창한 주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주에서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가 초기에 생길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언어치료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실에서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도 해주시지만 더불어서 부모 상담도 해주셨고 또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언어 발달을 도와주는 양육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치료실이 유일한 곳이었었고요. 그리고 바우처가 생기기 전에는 자부담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우처를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한결 적어져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언어 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제 매 회기 치료가 끝날 때마다 그날 아이가 오늘은 어땠는지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데요. 그날 아이의 반응을 상담해 주시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이 아이의 치료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또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부모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실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순하게 치료실에서 아이를 치료하는 기능보다는 부모 교육이 병행되어야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부모들은 언어 치료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아이가 비장애인처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 그대로 치료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전문가의 역할은 부모가 너무 조급하게 아이를 다그치거나 또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언어적 자극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주로 이제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와도 아이의 언어 수준 정보를 공유하고 언어 발달 단계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을 안내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주로 부모가 학교에 알려드리다 보니 우리 아이는 언어평가 결과 만 3살 정도라고 합니다. 라거나 아니면 아이가 의사 표현에 사용하는 단어 위주로 그냥 단편적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 좀 많이 답답했었고요.
또 부모가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선생님이 아이하고 의사소통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적절하게 촉진해주지 못해서 그냥 이 아이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는 시도를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다 보면 뭔가 또 아이들도 반 친구들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을 이제 늘 내고는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기 언어 재활을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학령기 언어 치료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성인의 언어 재활 목적은 학령기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구조화된 언어 치료실에서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성인기 어떤 활동을 하고 누구와 만나고 그리고 또 자기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학령기보다 더 많이 필요해질 텐데 그때 정보를 이해하고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도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어 치료일 수도 있을 거고요. 보완대체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모르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령기의 언어 치료와는 목적과 방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음성 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변에서 본 성인 부모님 중에는 단순히 언어 문제만을 고민하는 분보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행동으로 연결되는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인 자녀의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을 그냥 또 옆에 있는 다른 장애 자녀의 부모와 의논하게 되고요. 당연히 서로 그 집도 그러냐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은 그 성인 발달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면서 학교와 또 치료실에서 이제 멀어지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상담이나 부모 교육의 경험이 단절된 지 몇 년 동안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성인 발달장애인과 또 그의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 자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담당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그냥 대처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급급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 AAC 교육을 통해서 의사소통 훈련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게 긴 시간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떤 지원도 없이 그냥 그 전문가가 속한 기관의 선의에만 의지해서 의사소통 훈련을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교육 이외에도 가족과 발달장애인 성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도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청각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성인기 프로그램 기관의 담당자들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면 그 동료분들 이렇게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모두 다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성인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제 아이도 살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 그런 사회에서 또 제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인기 의사소통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혜영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면 자립이나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자립이라고 할 때는 신체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성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그리고 직장 이렇게 더 역동적인 환경에 앞으로 노출이 될 텐데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약사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 못 나가게 집에서 이제 가둬 놓으니까 이제 그 성인이가 등치도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적인 행동이 나와서 굉장히 뭐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이런 취약계층의 어려움들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 제기에 끝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명륜재가 노인복지센터 김태임 센터장님께서 이제 성인을 지나 노인을 위한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왔는데 앞에 분들이 토론하시는 거를 듣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했지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데는 제가 지원 서비스라고 이제 독거이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장기요양의 주간보호랑 방문요양을 이제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있다가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 원주가 인구가 뭐 35만 정도 되지만 거기서 노인 인구가 5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소도시인데 저희가 뭐 앞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고령화로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제 노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어르신들을 만나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르신은 뭐 오늘은 어떠셨어요? 아침은 뭘 드시고 오셨어요? 그럼 뭘 먹었는지 모른다고 말씀도 하시기도 하시면 제가 내일은 다시 물어볼 테니까 꼭 뭘 드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어르신하고 직접적으로 아이 컨택을 해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와중에 저희가 상지대학교 어느 재활학과 이명순 교수님과 협약을 해가지고 특화 사업으로 저희가 말동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주간보호 어르신들 중에 뇌졸중이나 뭐 치매로 인해서 이제 언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몇 분을 해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몇 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 윤 땡땡 어르신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아니 많이 하는 말이 그냥 아니 그리고 그런 단어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표현을. 그런 와중에 이제 언어 재활 프로그램을 하면서 단어를 하시는 얘기가 그냥 모든 사물이 다 모자. 뭘 물으면 모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거의 이제 저희 말동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르신 한 명에 학생 둘 정도, 둘에서 셋 정도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로 저희 주간보에서 이제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그 보호자님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윤봉이 어르신 이제 평소에 그냥 조금이라도 아는 노래가 있어서 가수원길이라는 노래를 이제 할머니 하시라고 했더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 탁 터지면서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따님도 너무 놀라고 이게 저희도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평소에는 말씀하실 때는 이제 단어를 막 바로 얘기를 하시거나 말을 바로 하시진 않는데 이 노래라는 거는 쭉 연관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알고 계셨겠죠, 기억 속에서. 그래서 끝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놀라고 딸도 너무 감동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어르신들이 표현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한 84세인가 5세부터 프로그램을 직접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뭐 저희가 뭐 그 성인 재활 프로그램이라서 뭐 학생들이 뭐 일주일에 3번씩 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주 1회 정도 프로그램만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성과를 봤다는 거는 저희가 너무 많이 놀랐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그 남자 어르신이신데, 이 어르신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어르신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화가 차는 거예요. 내 말을 왜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정말 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답답하고 어르신도 답답한데 그 어르신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은 예전에는 학교 안 다니신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로 하는 거는 잘 안 되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어르신이 점점 이 프로그램, 그 말동무 프로그램을 기다리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표현할 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근데 학생들이 사실은 매주 올 수는 없잖아요. 시험 기간이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지시고.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몇 년을 하게 되면서 그 교수님과 학생들의 그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가 너무 눈물이 글썽거렸던 거는 그 우리 이명순 교수님한테 가서 우리 어르신이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저도 너무 울컥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저희 이제 이 두 분 어르신은 잘 생활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뭐 보호자분들처럼 그렇게 와닿지는 않겠죠. 사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노인 파트로 한 16년 정도, 17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어르신들은 얼마나 자기를 표현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전에는 자기를 표현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뇌졸중이든 치매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말을 못하게 되고 표현을 못하게 되니까 답답함이 있고, 또한 이제는 점점 아까뿐에도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1인 가구가 많아지잖아요. 독거이시고 1인 가구도 있고 멀리 뭐 자녀분이 살아도 전화를 하면 통화가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바우처 제도가 잘 되어서 저희 뭐 주간보도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삶이지만 자기를 자식들을 보면 사랑한다, 고맙다, 뭐 이런 간단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임 센터장님께서 노인 나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빈 둥지에서 홀로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지만 이 노인분들의 그런 의사소통 대상자라든가 파트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뇌졸중이나 뇌병변이 아니더라도 이런 정상적인 노인 가족 중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토론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효과, 작은 거지만 이러한 변화를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전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이셨고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철희 교수님께서 성인 및 노인 난청인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행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제가 뒤에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노인의 인구 분포가 뭐 아까는 구체적으로 이제 안 했지만 2025년 되면 약 20%, 그러면 5명 중에 한 분이 노인이고요. 그 다음에 2060년 되면은 2사람 중에 1사람이 노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구성 요소가 바뀌어 있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 사회의 구성 인원이 거의 바뀝니다. 근데 이러한 바뀌는 구성 요인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노인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삶의 질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제 자료에 보면은 14세 이상과 65세 이상의 삶의 질의 삶의 만족도를 보시면 노인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노인과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격차가 심해지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약 먹고 계시죠? 약 안 먹으세요? 예. 저는 이제 아침에 약을 5개 먹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뇨약 먹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먹어요. 건강보조식품도 물론 먹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노인이 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병은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병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병이 난청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난청은 또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2배로 차이가 나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당뇨는 여기서 보면 자료에 보면 한 9위 정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난청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이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명이 많아지는데 이제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다시 이제 난청 인구를 다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18세 미만은 난청 인구는 약 여기 보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8세에서 44세까지는 5%, 그 다음에 64세까지는 12%, 그 다음에 74세까지는 25%, 그 다음에 75세 이상은 거의 30% 이상의 난청 인구가 증가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난청 인구는 아까 이제 우리 문정복 의원님께서 그거를 이제 노인성 난청의 자가 진단 기준을 내가 여기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어머니를 연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전화통화가 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늘 2 이상 사람들과 한 번에 대화하는 것이 어렵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자주 있거나 여자나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고주파수 난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V 소리가 너무 크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불평한 적이 있거나 울리는 소리, 어르렁대는 소리, 쉬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나 어떤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 적이 있거나 여러분 여기에 10개 중에서 1-2개 이상 해당되시죠? 예, 안 되시면은 청력이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이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이에 들면 들수록 난청의 정도가 점차 심해집니다.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려하면은 실제적으로 현행 바우처는 아니고 현행 난청으로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청기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난청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난청 등급은 6급에서 2급까지 있는데 그거를 6에서 4급까지는 심하지 않는 정도, 그 다음에 3급에서 2급은 심한 정도의 난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5년에 한 번,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난청 등급만 받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청기를 국가에서 보청기 가격은 111만 원을 책정을 해놨고요. 거기에 본인 부담이 10%입니다. 10%고 차상위 계층 또는 그 다음에 이름 뭐죠?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요즘 미안합니다. 제가 이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말이 기초수급자는 100%로 그거를 지원해 주는데 5년에 한쪽기만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11만 원의 저기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면은 2년째 되던 해에 보청기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1년에 5만 원, 그 다음에 5년까지 해서 20만 원을 책정해서 국가의 전체 보조금은 131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귀가 잘 들리는 건 아니에요.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의사소통 전략이라든지 또는 청능 훈련이나 이런 것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돈 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센터들도 있지만 굉장히 그 부분이 이제 미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언어재활사협회에서 이걸 하니까 여러분들은 선각자이십니다. 언어재활 분야는. 왜 선각자냐면 바우처 제도에 언어재활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국가 자격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실제적으로 재활 전문가 중에 언어재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대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해서 언어재활사뿐만이 아니라 청등재활, 다른 재활 영역도 바우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의 결실을 맺는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장애 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2018년 9월 12일 날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조에 의해서 제공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영역이 재활치료로 확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능, 그 다음에 감각, 놀이, 미술, 음악, 운동, 행동, 재활심리, 심리운동 이렇게 해서 이 영역에 있는 인력들이 국가 자격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가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유예를 거쳐서 2021년 9월 12일 이전에 작년이죠. 대부분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학이나 또는 대학 졸업한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또는 전환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재활치료 영역에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돈이 여기에 있는 바우처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돈이 1년에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청기로 지원하는 돈은 이 바우처는 전체 액수가 1,000억 원. 그 중에 아마 언어치료가 가장 비중이 높겠죠. 아마 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가거로는 2019년에는 767억을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671억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 지원해 주는 것은 보청기 가격을 보청기를 딱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딱 제정을 제한을 시켜서 그렇게 100억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이러한 재활 전체 영역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같이 가야 되는 제가 보건복지부 이게 발달재활 서비스 자격관리위원장을 해보니까
어느 치료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따라와요. 다른 분야.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일은 실제적으로 이 성인 노인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은 그 파일을 키워야 되는데 재정 확보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정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바우처 이렇게 해도 돈이 없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난청 등급받지 않고도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그 선거 공약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희 여기에 우리 청농사협회장도 나왔지만 그러한 연대와 또는 다른 재활 분야의 연대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각 다른 분야의 재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그 성숙도와 그 다음에 힘을 만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재활사 협회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먼저 해도 되고요. 먼저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마 어느 재활사가 그만큼 다른 분야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정책 입안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녹음해 놓으셨죠. 문정복 의원께서 올라오면 한 푼도 안 깎는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그거를 녹음을 해놨으니까 우리 협회장님 그 파일 항상 준비해서 우리 국회의원 만나러 갈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성인 및 노인 난청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과 예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저희 언어재활사 협회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이 빨리 먼저 실현되고 나머지 전문가 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뤄 나간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현주 교수님께서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을 위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현주입니다. 오늘 저는 노인기 의사소통 장애 치료 바우처 제도 도입 제안이라는 주제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서 인지적인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기 때문에 단어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은 언어 능력에 손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언어적인 문제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와 같은 노년층의 비율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매는 발병 초기부터 기억이나 인지, 언어장애로 인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경험하고 치매가 진행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기회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자, 치매 환자들의 의사소통 문제는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삶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킵니다. 의사소통의 제한은 치매 환자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방치된 느낌을 갖게 하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실패할 경우에 자아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감 상실, 불안, 우울을 경험하게 해서 인지기능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악영향은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일상생활 수준을 저하시키고 치매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심리행동 증상의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소통 기술은 인간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생에 걸쳐서 발달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이나 경도인지장애,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환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언어 재활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언어 재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선 일반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의사소통 저하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 역시 적절한 언어 재활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진단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치료가 뒷받침되면 치매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추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치매 발병으로 인한 의료비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와 같은 후천성 의사소통 장애 역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 언어치료학과에서는 치매 환자의 의사소통 장애를 진단,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기 의사소통 장애의 경우 대상자의 요구가 분명하고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이나 사회적 시스템의 부족,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 후천성 의사소통 장애 환자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인 지원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치매를 포함한 노인기의 언어재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일본 전체의 언어재활사 중에 약 71% 정도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기 언어재활을 실시하는 재활의학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언어치료사와는 또 별도로 나머지 중에 15% 정도의 언어재활사는 노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인 지원은 재택 서비스와 시설 연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택 서비스는 가정방문 재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연계 서비스는 지역의 주간보호센터와 지역 협력병원이 연계해서 언어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이러한 시스템에서 환자 본인의 부담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료적 체계가 중심인 일본의 언어치료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런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노인기 의사소통 장애의 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의사소통 장애의 치료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의사소통 장애는 의사소통 문제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 심리행동 증상과 같은 문제 행동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환자 본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어려움 또한 가중시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으로 인해서 치매 환자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결국 가정에서 돌봄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초기 치매부터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에 개별 환자의 의사소통에 맞춘 그런 언어 재활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달재활 바우처와 같이 바우처 형태의 언어재활 서비스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돌봄 지원과 같은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노인들한테 의사소통 장애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바우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증진된다면 이것은 노인기의 삶의 질과 대상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매는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치매 극복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 극복은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치매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는 치매에 걸려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현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예로 성인 의사소통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치매와 난청은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인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어, 청각, 말 이런 것들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러한 귀한 노인기 그리고 성인기의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미국의 NJC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평생의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우리 의사소통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늘의 이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나라의 의사소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토론의 이 장소에 와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최성희 교수님과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토론자분들, 또 주제 발표를 위해 애써주신 이현정 교수님과 권미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빨리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 의사소통 증진 바우처 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네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